조스 페르스타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노리스는 출발할 때 맥스에게만 집중했고 브레이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페르스타펜의 아버지의 발언이며 오늘 영상에서는 맥라렌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차 세팅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너무 많이 다른 플랭크로 인해 실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보겠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는 특별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각 주제를 자세히 다루고 심층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조스 페르스타펜의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노리스가 출발할 때 맥스에게만 집중했다고 말했지만 맥스 페르스타펜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라스베이거스를 떠나기 전에 두 대의 맥라렌이 너무 많이 다른 플랭크로 인해 실격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저는 조스 페르스타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란도 노리스가 출발할 때 맥스를 막은 것은 잘했지만 너무 막아서 코너 접근에 있어서 잘못된 궤적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텔레메트리에서도 잘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 점에서 맥스가 노리스보다 훨씬 더 영리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는 노리스가 여러 번 어려움을 겪은 지점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할 때의 드라이버 반응을 봅니다. 맥스는 3.07초라는 매우 짧은 반응 시간을 가졌고 노리스는 3.21초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14m초의 차이가 있지만 별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드라이버 사이에 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1번 코너 브레이킹 구간에 도달했을 때 노리스가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기 보시면 100 부분이 가속이고 0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입니다. 노리스가 페르스타펜보다 더 앞서서 브레이크를 잡지만 궤적은 훨씬 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노리스가 그 지점에서 거의 브레이크를 잊은 것 같고 그래서 페르스타펜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 텔레메트리 라인이 노리스가 페르스타펜보다 훨씬 앞서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지점에서 브레이킹을 잘못해 페르스타펜이 그 툼을 타 추월한 것을 보여줍니다. 제 생각에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실수입니다. 여러분, 노리스가 출발해서 실수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며 페르스타펜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런 작은 실수들이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게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실격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노리스는 맥스에게 문운을 닫는 데만 집중했으며 이론적으로는 괜찮은 생각이지만 이후 코너에서 궤적이 매우 넓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궤적을 브레이크 구간에서 취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후에는 길게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맥스가 지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세요. 바로 외부로 이동합니다. 맥스는 거기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즉시 올바른 궤적, 코너에 가장 적합한 궤적을 선택합니다. 반면 노리스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이 미세한 브레이크 잠금을 했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노리스가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잡아서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잠금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맥스가 이를 이용해 쉽게 지나가고 노리스는 길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러셀에게도 추월당합니다. 이는 노리스가 출발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러셀이 외부로 나가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랭크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이론이 돌고 있는데 흥미로운 기사 몇 개를 보여드리고 반박해야 할 기사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맥라렌이 플랭크 소비 상황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자유 연습 세션은 레드 플래그로 중단되었고 라스베이거스의 금요일에는 비가 와서 세팅을 시험하거나 차체 높이를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 수정을 시험하는데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맥라렌의 변명입니다. 물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드라이버들은 경기를 위해 자신의 차를 제대로 조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맥라렌이 말했습니다. 경기 도중에 문제를 발견했는데 사전 경기 인디케이션을 보고 사전 경기 점검 라운드에서 그리드에 위치할 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차, 즉 맥라렌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란도, 노리스, 페르스타펜, 러셀의 레이스 페이스 차이를 보는데
노리스의 레이스 페이스가 마지막에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랭크가 너무 많이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러셀과 비교해보면 레이스 페이스는 매우 일정하고 타이어 소모로 인해 올라가긴 하지만 플랭크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파란 선은 기준으로 삼은 페르스타펜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주 중에 노리스가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레이스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타이어 소모 때문이 아니라 맥라렌이 말한 플랭크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페이스가 떨어졌고 팀이 그에게 플랭크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리스가 타이어를 교체한 뒤 러셀을 따라잡아 DRS존에 진입해서 결국 러셀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맥라렌 팀의 지시가 다소 모호했는데 처음엔 페르스타펜을 쫓으라고 했다가 러셀을 추월한 뒤에는 다시 속도를 늦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료 문제라고 불렀고 연료가 부족해서 경주를 끝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고 플랭크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맥라렌은 이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했으며 노리스도 플랭크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포포징을 많이 느꼈습니다. Bit of porpoising still, so it was very difficult to just get that confidence at all to go flat. And for the most of qualifying, my biggest loss was just the last kink. 이것은 예선 후의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리스가 자유 연습 1과 2에서 포포징을 많이 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바닥에 닿는 불꽃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는 자유 연습 2인데 노리스의 차 바닥에 많은 불꽃이 보이며 바닥이 아스팔트와 많이 충돌합니다. 여기서 이미 맥라렌은 플랭크가 과도하게 소모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여기는 사전 점검 주행인데 차가 자유 연습 2와 같은 셋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포포징을 일으켰습니다. 노리스는 예선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불평했으며 주말 내내 이 문제를 겪었지만 셋업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플랭크 영역의 열을 증가시키는 모든 시스템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플랭크 소모가 측정되는 영역에서는 티타늘 플레이트가 모든 측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맥라렌이 브라질에서 금지된 티타늘 플레이트를 가열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어 플랭크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 번 바닥, 노리스의 플랭크를 분석한 후 제기된 이론이며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는데 측정마다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장치가 다양한 결과를 제공했으며 올바른 결과를 고려해야 하므로 조작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조금 돌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측정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측정치를 취한 후 평균을 내어 실제로 고려되는 값이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바닥과 플랭크 영역의 열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은 여러 번 수행되며 환경 조건이 변경되면 플랭크 자체의 마모 두께도 변화합니다. 열로 인해 확장되며 더 차가운 온도에서는 수축됩니다. 결론적으로 측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들이 있으며 이는 연맹의 기술자들과 맥라렌의 기술자들이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음모론은 없으며 모든 경주 측정이 이루어지며 매번 이러한 측면들이 고려됩니다. 바레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맥라렌 바닥에서 보였던 모든 불꽃이 설명되는구나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론인데 여기서 바닥에서 나오는 불꽃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또한 맥라렌의 뒷부분에서 발생하는 포포징 효과와 심각한 바닥치기를 보세요. 다른 팀들은 맥라렌에 비해 바닥치기와 포포징이 적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프레임 구조와 이 공기역학적 현상으로 인한 서스펜션의 운동학적 흡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꽃을 그들이 가열된 더 넓은 티탄을 블록을 사용한 것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론일 뿐이고 고려해볼 만하지만 반드시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이걸 확실히 증명할 증거가 없습니다. 확실히 올해 여러 번 맥라렌과 메르세데스 같은 여러 팀들이 다른 팀들보다 더 많아 긁히킴 현상과 포르포이징 현상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빠른 커브에서 말이죠. 이는 그곳에서 차량이 바닥을 많이 긁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많은 동적 하중이 필요할 때에는 차량을 더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세상에 이렇게 바닥을 많이 긁으면 플랭크가 더 많이 닳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다른 셋이 구조나 서스펜션의 운동 반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현재 점수입니다. 페르스타펜 366점, 노리스 390점, 피아스트리 366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맥스 페르스타펜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가능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직 카타르에서 스프린트 레이스, 카타르에서 일반 경주, 그리고 아부다비에서의 경주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스타펜이 스프린트 레이스, 카타르 경주, 그리고 아부다비 경주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노리스가 챔피언이 되지 않으려면 카타르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2위, 카타르 경주에서 6위, 아부다비 경주에서 2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1, 2, 3위로 끝난다면 노리스가 6위와 2위를 기록해야 페르스타펜이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흥미로운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픽은 또 다른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왼쪽에 항상 현재 점수가 있으며 이것들은 다양한 가능성입니다. 페르스타펜이 카타르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우승하고 노리스가 2위, 피아스트리가 3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맞다면 노리스가 4위로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한 경주에서 3위, 다른 경주에서 4위입니다. 네, 한 경주에서 3위, 다른 경주에서 4위를 기록하면 동점에 도달하지만 동점에 도달했을 때 맥스가 더 많은 승리를 기록했으므로 여전히 페르스타펜이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맥스가 모든 경주에서 승리하고 노리스가 한 경주에서 3위, 다른 경주에서 4위,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2위를 기록하면 동점에 도달해도 시즌에서 더 많은 경주를 승리한 페르스타펜이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루이스 해밀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전에 루이스 해밀턴이 매우 흥미로운 팀 라디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이는 동기부여의 라디오였습니다. With every challenge, there's an opportunity, lads. So when you're looking all the way up there, just see it as a challenge. I'll do my best to come through, make up for it. So always understanding and please supportive. Yeah, understood. 어쨌든 루이스 해밀턴은 말합니다. 모든 도전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위를 볼 때 항상 우리는 도전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이러한 도전을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이해에 감사드리며 저에게 주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요컨대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암울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밀턴이 팀에 보내는 메시지로 제 생각에 그는 팀에서 좀 더 많은 지원과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르세데스에서 토토 볼프가 어떻게 해밀턴을 지원하고 경주 전후에 그를 안심시켰는지를 기억합니다. 해밀턴과 대화하는 사람은 보노만이 아니었고 보노도 해밀턴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보노는 감정적으로 해밀턴을 도왔으며 거의 심리학자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노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트랙에서의 주행 스타일 및 주행 교정에 있어서도 해밀턴을 도왔습니다. 즉 해밀턴은 이미 세계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즉 해밀턴은 세계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트랙에서의 접근 방식에서도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페라리의 이러한 투명성과 소통이 부족합니다. 즉 인간적인 측면과 주행 측면에서 완전히 이해받는 것이 부족하며 팀 내에서의 안내가 부족합니다. 지금 해밀턴이 페라리의 안내자처럼 보이지만 메르세데스에서는 토토 볼프와 보노 같은 멘토들이 해밀턴을 도와 메르세데스에 머무르며 모든 도전과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페라리의 이러한 내부 안내가 부족합니다.
이는 제가 보기에는 해밀턴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해밀턴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어제 경기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끝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시즌의 끝을 보고 있었지만 다음 시즌 2026년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인데 해밀턴은 2026년에 어떻게 될지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 이것은 다소 직감적으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는 해밀턴이 자신은 페라리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르클레르를 보면 어떤 조건에서는 차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직감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팀이나 차, 자신보다 더 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로를 돌립니다. 약간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이 발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경기 시작 시 목표를 세우고 모든 도전을 극하며 기며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해낼 거야. 매우 동기부여적이며 경기 끝에 도달하면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점점 더 불평을 하며 앞으로의 세월에 대해 약간 낙담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수치와 통계상 팀의 기준입니다. 7번의 세계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랙 결과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르클레르가 그보다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밀턴이 낙담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상황에서 경주가 끝나고 그렇게 많이 낙담하는 것을 보면 어느 순간 인내심을 잃고 도전할 의욕을 잃으며 경력을 그만두기로 결심할 수도 있으므로 이것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요. 여기서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강한 드라이버, 챔피언으로 돌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감정의 변화는 루이스에게나 팀에게나 좋지 않으며 드라이버에게는 항상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드라이버는 항상 일관되며 챔피언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베르스타펜처럼요. 이 점에서 베르스타펜은 몇몇 상황에서 루이스보다 더 강하고 팀 전체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루이스는 성장을 지원해줄 팀이 필요하고 베르스타펜은 스스로가 팀의 리더가 되어 모두를 이끌어갑니다. 오히려 그에게 크리스천 호너와 같은 사람을 위에 두면 그는 거의 호너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 위에 있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베르스타펜과 요스 베르스타펜 그리고 크리스천 호너 간의 충돌을 보았고 이것이 호너가 팀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호너는 오랫동안 레드불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해왔으며 이것 또한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크리스천 호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현재 에스턴 마틴의 팀 수장인 앤디 카웰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7월에 그는 레드불을 떠났고 에스턴 마틴에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그의 가터닝 휴가가 끝나면 팀의 지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호너는 포뮬러 1으로 돌아올 때 팀의 수장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드리안 류이도 에스턴 마틴의 지분을 가졌듯이 그도 팀의 지분을 가져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토토 볼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너의 결정 중 하나이며 그가 에스턴 마틴으로 갈지 그리고 알론소와 함께 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르클레르가 페라리에서의 경주에 지쳐 다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면 미래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알론소는 베르스타펜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드라이버라서 호너와 잘 어울려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도가 필요한 드라이버입니다. 저는 브리아톨의 시절도 떠오릅니다. 그는 존경할 만한 동료나 팀 내에 중요한 인물이 필요하며 그와 함께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론소가 제 관점에서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의 중간쯤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론소 얘기가 나와서인데 이건 약간 마무리처럼 하고 싶은데 라스베이거스 경기 후에 알론소가 이런 말을 해서 정말 웃겼습니다. 사람들이 경기 후에
이제 좀 쉬고 싶지 않냐고 물었거든요. Takes from you. I've written down some of them because you gave us something great to watch. Did you enjoy it out there at least? Really? Yeah, you did some nice overtakes today. I think I did one only, so Well, I've got an S on the end of overtakes. Lovely fantastic. overtakes tonight. I hope you enjoyed it because I And did I'm one. lucky with the VSC as And well. apparently it was on TV, so yeah, lucky for me. 그러니까 알론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멋진 추월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정말요? 하나만 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멋진 추월이었어요. 라고 인터뷰어가 말했죠.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아, 알겠어요. 좋네요. 당신들이 좋아해줘서 기뻐요. 게다가 TV에서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건 알론소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즉흥적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요즘의 포뮬러 1이 자주 화려한 상황을 만들려는 것과는 대조적이에요. 와, 많은 추월을 했네요. 약간 알론소에게 아첨하는 거죠. 하지만 알론소는 아주 직설적이에요. 이 점이 좋아요. 그는 과거 포뮬러 1에 좀 더 진실되고 이 표현을 쓰게 해준다면 전통적인 방패막이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론소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때가 좋아요. 과거의 키미 라이코넨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좀 더 직설적이고 진실하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래서 알론소의 이 발언들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을 말했으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계 대회에 대한 것, 맥라렌이 연료 소모를 몰랐던 것, 우리가 말했던 세팅 문제, 베르스타펜과의 충돌, 첫 번째 코너에서의 제동 등등에 대해요. 루이스 해밀턴의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세요. 감정적인 부분이나 미래에 대한 것, 2026년에 대한 발언, 크리스티안 호너가 에스턴 마틴에서 MD 카웨를 대신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에스턴 마틴의 상황에 대해서도요.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모두 답변할게요. 항상 그렇듯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모든 소식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라스타에서 전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